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졌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 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내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 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쪽은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 중요해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해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ong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자유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한 분자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암 예방과 관련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죠. 주위에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네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 델리 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 확인했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 관절염,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데 계피를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체내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 요거트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돋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 그 위에 계피가루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 활용법입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2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거 아시나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2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려서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3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셨나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인데요. 커피의 쓴맛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 마시면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2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인데요. 커피가 다 내려준 후 4분의 1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넣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귤이나 자몽,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가장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져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 주세요. 계피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좀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죠.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되고 있고,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 기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몸의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펙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흡착해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구연산이 체내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 허리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체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데 탁월하다는 겁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병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에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레몬은 양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줍니다.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 완성입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강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하여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술을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술을 만들 때 레몬 자른 것 몇 조각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이 나타나 관절염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에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도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